그분이 처음 제 손을 바라본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손을 감추고 싶었어요. 그러고는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이 낡은 꽃집을 혼자 지켜온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었거든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찾아와 말없이 작약 한 송이만 고르시던 그분. 처음엔 그저 조용한 단골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왜 매일 작약 한 송이만 사가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날, 저는 이 꽃집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봄이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꽃집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꽃 다루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20년 넘게 일궈온 자리였습니다. 그걸 제 손으로 닫아버리는 건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버티는 건지 그냥 못 놓는 건지. 꽃집은 작았어요. 골목 안쪽에 있어서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단골이 몇 분 계셨지만 한 달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빠듯했어요. 손은 늘 거칠었고 무릎은 겨울만 되면 시렸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독 길었어요. 아침 일찍 꽃 도매 시장에 다녀와서 하나하나 손질하다 보면 저녁이 됐습니다. 밥은 가끔 거를 때도 있었어요. 챙겨 먹을 기운이 없었거든요. 유리창에 임대문의 전화번호를 붙여놓은 건 그해 12월이었습니다. 떼어낼까 말까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이 갔어요.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이 꽃집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웃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없는 꽃집에서 제가 뭘 하고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같이 나와서 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시렸어요. 작약 줄기를 다듬다가 긁혔는지 손가락 마디에 빨간 줄이 나 있었는데 언제 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천천히 들어오는 발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남자분이셨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짙은 새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키가 크셨습니다. 등이 꼿꼿했어요. 이 좁은 골목 꽃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꽃집 안을 둘러보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진열된 꽃들을 하나하나 보시는 눈빛이 묘했어요. 처음 오신 분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와본 적 있는 곳을 다시 찾아온 사람 같은 눈빛이었어요. 그분이 천천히 작약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한참을 보셨어요. 그러다 탐스럽게 부푼 작약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드셨습니다. 고르는 손길이 유독 정성스러웠어요. 아무 꽃이나 집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를 다 살피시다가 가장 단단하게 봉오리를 머금은 것으로 고르셨어요. 계산하러 오시면서 그분이 제 손을 보셨습니다. 작약 줄기에 긁힌 자국이 가득한 손이었어요. 그분이 멈추셨습니다. 한참을요. 그러고는 작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겠거니 싶었어요.
처음 보는 분이 꽃집 주인 손 보고 하실 수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밤에 혼자 꽃집 문 닫으면서도 그 말이 생각났어요. 5년 동안 아무도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이웃도, 단골 손님들도요. 그분이 다음날 또 오셨어요. 작약 한 송이를 고르셨습니다. 어제랑 똑같이요. 그 다음날도 오셨어요. 또 작약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신 날부터 딱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던 날도 오셨어요. 우산을 접고 들어오시면서 코트 어깨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매번 작약이었습니다. 딱 한 송이씩이었어요. 여러 송이를 사가시는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르는 시간은 늘 길었어요. 봉우리 하나하나를 천천히 살피시다가 가장 단단하고 탐스러운 걸로 고르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취향이 확실한 분이구나 싶었어요. 작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날마다 딱 한 송이씩만 사가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사가시는 걸까? 꽃병에 꽂아 두시려는 건지, 누구한테 드리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분이 말을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계산하실 때 짧게 한두 마디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분이 꽃을 고르시다가 꽃집 안을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사진들을 보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붙여둔 사진들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꽃다발 들고 찍은 사진,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오래된 것들은 모서리가 누렇게 바랬어요. 그분이 사진들을 보시다가 시선이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 같았어요. 어느 사진인지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업대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독 오래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작약을 들고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꽃집 문을 닫으면서 저는 운전기사처럼 보이는 분이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분이 나오시면 조용히 차 문을 열어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분이 오시기 시작한 지 보름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꽃집에 손님이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조용했어요. 저는 혼자 작업대에 앉아서 꽃줄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신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오늘도 작약 쪽으로 먼저 가셨어요. 늘 그러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작약을 고르시다가 멈추셨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계셨어요. 꽃을 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꽃집 안 어딘가를 보고 계셨어요. 그분이 천천히 꽃집 안을 걸으셨어요. 구석구석을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직접 짜맞춘 나무 선반도 보시고 천장에 매달린 드라이 플라워도 보시고 작업대 옆에 걸린 낡은 달력도 보셨어요. 그러다 벽에 붙은 사진들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셨던 자리였어요. 이번엔 더 오래 서 계셨습니다. 사진 하나에 손을 가져가셨어요. 닿을 듯 말 듯 한 손가락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진에 닿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그 앞에 한참 서 계셨어요. 저는 그분 얼굴을 봤습니다. 옆모습이었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분 얼굴에 걸려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주름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움인지 아픔인지 저는 뭐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돌아보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계산대로 오셨어요. 이 꽃집 오래됐지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운영하던 곳이에요. 제가 이어받은 지는 5년 됐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주 천천히요. 마치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저는 그 고개 끄덕임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 들으신 것 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셨고, 그렇군요 하는 대꾸도 없으셨어요. 그냥 알고 있었다는 듯이 끄덕이셨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시면서 그분이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셨어요. 꽃집을 보신 건지 저를 보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금방 돌아서서 나가셨거든요. 저는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벽에 붙은 사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분이 손을 가져가셨던 자리를 봤어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누렇게 바랬고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작약 한 다발을 두 팔로 꼭 안고 꽃에 뺨을 살짝 기대고 있는 여자 사진이었어요. 눈을 감은 건지 뜬 건지 보이지 않았지만 꽃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진 뒤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3년 전이었어요. 저는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번 이 자리에서 오래 서 계셨다는 게 생각났어요. 왜 이 사진 앞에서 그러셨을까? 저 여자는 누구일까?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손이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꽃 도매 시장에서 사오는 꽃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내내 뻣뻣하던 꽃집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작약도 봉우리가 더 탐스러워졌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매일 오셨어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후 2시가 되면 문 쪽을 보게 됐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의식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날은 꽃 배달이 늦어져서 오전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무거운 화분을 혼자 옮기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이런 건 다 남편이 했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그 생각이 났어요. 큰 화분을 구석에서 창가 쪽으로 밀다가 휘청했어요. 발에 걸려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화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두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몸이 같이 기울었어요. 그때 누군가 반대편을 잡았습니다. 화분 반대쪽을 양손으로 받쳐주는 손이었어요. 크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분이셨어요. 언제 들어오셨는지 몰랐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분이 화분을 같이 들고 창가까지 천천히 옮겨주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같이 들어주셨어요. 화분을 내려놓고 나서 그분이 손을 터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분이 작약 쪽으로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요. 그날 그분은 꽃을 사고 나서 바로 나가지 않으셨어요. 꽃집 한쪽에 낡은 나무 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님들 기다리시라고 갖다 놓은 건데 앉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분이 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봤어요. 코트를 입은 채로 의자에 앉으셔서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무릎 위에 작약을 올려놓으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꽃집에서 같이 있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말이 많지 않았거든요. 각자 할 일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던 시간이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발소리가 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분이 나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한참 동안 낡은 의자를 봤습니다. 그날 밤 꽃집 문을 닫으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오시려나. 그러고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꽃집 안이 환해졌어요. 겨울 내내 움츠러들었던 꽃들이 제 색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약도 한층 탐스러워졌어요. 봉우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꽃집 안에 은은한 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여전히 오셨어요. 이제 2달이 넘었습니다. 가끔은 의자에 앉아 계시다 가셨고 가끔은 꽃만 사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굳이 어색하게 말을 붙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일찍 끊겼어요. 오후가 되자 꽃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못했던 꽃집 청소를 시작했어요. 선반을 닦고 바닥을 쓸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에 붙은 사진들을 닦으려고 걸레를 들었어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둘 붙여온 것들이었어요. 오래된 것들은 테이프가 삭아서 모서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떼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 손길이 닿은 것들이라서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전에 그분이 오래 서 계셨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작약 한 다발을 2팔로 꼭 안고 꽃에 뺨을 살짝 기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돼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조금 흩어져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웃는 눈이었어요. 사진 뒤를 봤어요. 23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매달 오시는 분, 작약을 제일 좋아하심.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봤습니다. 매달 오시는 분, 그분이 이 꽃집 단골이었다는 뜻이었어요. 23년 전에요. 그러면 남편이 꽃집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오셨다는 건데, 저는 천천히 사진을 벽에 다시 붙였어요. 그리고 작약 쪽을 봤습니다. 그분이 매일 사가시는 바로 그 꽃이었어요. 뭔가가 맞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요. 그날 오후 그분이 오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작약을 고르셨습니다. 그분이 작약을 집어드시는 손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작약을 2팔로 안고 있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산하러 오시는 그분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벽에 있는 사진 속 분을 아시냐고요.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나가셨어요. 저는 다시 벽을 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작약을 꼭 안고서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저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날,
제가 왜 한참을 울게 되는지를요.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꽃집 문을 열자마자 골목 입구에 낯선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차였어요. 그분이 타고 오시는 차량은 달랐습니다. 더 반질반질하고 새것 같은 차였어요. 꽃을 손질하고 있는데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였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차림새가 단정했어요. 핸드백이 고급스러웠습니다. 꽃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여자가 꽃집 안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왔어요. 여자가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계산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승원 씨 큰며느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 성함을 처음 들었습니다. 2달이 넘도록 매일 오셨는데 성함을 여쭤본 적이 없었거든요. 꽃값 계산할 때 카드를 내미시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항상 현금이셨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그분 성함을 알게 됐습니다. 조용히 정리하시죠. 저는 봉투를 받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어요.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시아버님이 매일 꽃집에 오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연세 있으신 분이 혼자 사시다 보면 외로우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오해를 만들 수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자가 봉투를 손끝으로 밀었어요. 꽃집 임대료가 밀려 있다고 들었어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때 봉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서랍 안에 있는 임대료 독촉장이 생각났어요. 석 달치였습니다. 꽃집이 조용한 달이 이어지면서 밀린 거였어요. 봉투와 서랍을 번갈아 봤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지킨 꽃집이었어요. 제가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이 봉투를 받으면 편해지는 건 맞았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였어요. 그게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눈을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여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예상 못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진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봉투를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꽃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산대를 손으로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봉투를 돌려보낸 게 맞는 건지 몰랐습니다. 석 달치 임대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그분은 오시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지나고 3시가 됐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이 안 오신 날이었어요. 꽃집이 유독 넓어 보였어요. 낡은 나무 의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꽃집 문을 열려는데 골목 입구에 박 씨가 서 계셨습니다. 그분 차는 없었어요. 박 씨 혼자였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가까이 오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기사분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30년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이 꽃집 단골이셨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작약을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봄이 되면 꼭 이 꽃집에 오셔서 작약을 사가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사분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회장님이 많이 힘드셨어요. 7년이 됐는데도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저한테 이 골목 근처로 가달라고 하셨어요. 차에서 내리시더니 혼자 골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만에 나오셨는데 손에 작약 한 송이를 들고 계셨어요. 그 다음 날도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오시게 된 겁니다. 꽃집 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벽에 붙은 사진 쪽을 봤습니다. 작약을 두 팔로 꼭 안고 꽃에 뺨을 기대고 있던 여자요. 저 사진 속 분이시냐고 여쭤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기사분이 저를 보셨어요. 어제 며느리가 찾아온 거 회장님이 아세요.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근데 직접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워낙 표현이 없으셔서요. 기사분이 고개를 숙이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작약 쪽을 봤습니다. 탐스럽게 부푼 봉우리들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그분이 매일 작약을 사가신 이유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분이 가장 좋아하시던 꽃이었어요. 그 아내분이 평생 사랑하시던 바로 이 꽃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가라앉을 줄 알았어요.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7년 동안 혼자 그 마음을 안고 이 골목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작약 한 송이를 손에 들고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그분은 여전히 오셨습니다. 아드님이 다녀간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꽃집 밖이 달라졌어요. 골목 입구에 차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차였어요.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오전부터 꽃집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꽃집 안을 훑어봤어요. 꽃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어요. 그분 아드님이었습니다. 남자가 계산대 앞으로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자주 오신다고 들었어요. 아버지 연세가 있으세요.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가 계산대를 손으로 짚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외로우신 건 알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용이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항변하려고 했습니다. 입을 열려는데 그때 꽃집 문이 열렸어요. 그분이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어요. 코트를 입고 들어오시다가 남자를 보셨습니다. 잠깐 멈추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꽃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그러고는 계산대와 남자 사이에 서셨습니다. 저와 남자 사이에 서신 거였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서 계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자가 그분을 한번 보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두고 보죠. 그 한마디 남기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분이 작약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한 송이를 고르셨어요. 계산하시면서 제 손을 보셨습니다.
한참을요. 그러고는 나가셨어요. 저는 그분이 나가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등이 꼿꼿하셨어요. 아드님이 다녀갔는데도 어깨 하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꽃집 문을 닫으면서 저는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거기 서 계셨던 것만 생각났어요. 꽃집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었어요. 건물 주인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뜯었더니 임대계약 만료 통보였습니다. 보름 뒤가 계약 만료일이었어요. 재계약을 원하면 밀린 임대료를 포함해서 3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달력을 봤어요. 보름 뒤 날짜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 날짜가 두 가지를 의미했어요. 꽃집 임대 계약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꽃집이 없어지면 그분이 오실 이유도 없어지는 거였으니까요. 3개월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낼 돈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봉투를 돌려보낸 게 그때는 후회가 되지 않았는데 그날은 조금 흔들렸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작약을 고르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달력에 있는 날짜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분이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한참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입을 여시다가 다시 다무셨습니다. 그러고는 돈을 놓으시고 돌아서셨어요. 문 앞에서 그분이 잠깐 멈추셨습니다. 등을 보이신 채로 짧게 말씀하셨어요. 보름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봤어요. 그분이 가끔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꽃을 고르시다가 문득 그러실 때가 있었어요. 뭘 적으시는 건지 여쭤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달력 위에 손을 얹었어요. 보름이라는 시간이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분이 수첩에 무엇을 적어두고 계셨는지를요. 그리고 보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지를요. 남편 기일날 꽃집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이맘때였어요. 꽃집을 혼자 이어받고 나서 첫 번째 기일은 꽃집 문도 못 열었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문을 열었는데 기일만큼은 일찍 닫았습니다. 혼자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꽃집이 조용했어요. 남편이 직접 짜맞춘 나무 선반이 보였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대로였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밖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꽃집 문 앞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묵직하고 천천히 멈추는 발소리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분이 보였어요. 코트를 입고 서 계셨습니다. 꽃집 문이 닫혀 있는 걸 보시더니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잠시 후에 그분이 몸을 굽히셨어요. 문 앞 바닥에 뭔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가셨어요. 발소리가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문을 열었어요. 작약이었습니다. 한 다발이었어요. 탐스럽게 부푼 봉오리들이 저녁 공기 속에서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카드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작약만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작약을 두 손으로 들었어요. 봉우리들이 탐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나는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남편 기일인데 그 사람 생각보다 그분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저는 작약을 안고 꽃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카드도 이름도 없는 꽃이었어요. 근데 누가 두고 간 건지 몰라도 될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그분한테로 갔어요. 보름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꽃 도매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꽃 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꽃시장 근처 가게 주인들이었습니다. 꽃집 앞이었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걸어왔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제 손에 들린 꽃 바구니를 낚아챘어요. 꽃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침 시장에서 사온 꽃들이었어요. 작약이랑 계절꽃들이 골목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동네 분들은 다 아셔야 해요. 여기 꽃집 주인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얼굴 봐온 가게 주인 아저씨가 저를 봤어요. 그분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어요. 바닥에 흩어진 꽃잎들이 보였습니다. 작약 봉우리 하나가 바닥에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항변하려고 했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골목을 나갔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흩어진 꽃들을 주우려고 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작약 봉오리를 집었습니다. 아침 공기에 꽃잎이 차가웠어요. 5년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5년을 버텼어요. 남편이 남긴 꽃집을 지키려고요. 근데 그게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꽃잎처럼요. 저는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 쪽 골목을 봤어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분이 골목 입구에서 이 모든 걸 보고 계셨다는 걸요. 꽃집 불도 켜지 않은 채 작업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억울했습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미 봤고 소문은 퍼질 거였습니다. 원망하려고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시냐고요. 근데 원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일날 문 앞에 두고 가신 그 꽃이 생각났거든요. 화분을 같이 들어주시던 손이요. 큰아들이 왔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사이에 서 계시던 그 자리요. 보름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는 그 말이요. 그 말이 갑자기 다르게 들렸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걸까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꽃집 안이 어두웠어요. 작업대 위에 아침에 주워온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주운 꽃들이었어요. 꽃잎이 좀 구겨졌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작업대를 짚고 겨우 섰어요. 불을 켰습니다. 꽃집 안이 환해졌어요. 구겨진 꽃들이 보였습니다. 작약도 보였어요. 봉우리가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꽃들을 물통에 꽂았어요.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내일 아침이 되면 봉우리가 열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그분이 오실 것 같았습니다. 그분한테 뭔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꽃집 문을 열려는데 골목 입구에 박 씨가 서 계셨습니다. 그분 차는 없었어요. 박 씨 혼자였습니다. 손에 낡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회장님이 부탁하셨습니다. 꼭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어제 골목에서 있었던 이 회장님이 보셨어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숙이시고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꽃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한참을 봤어요.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봉투 앞면에 회장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숙 씨께. 저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봤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 편지가 2장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이가 바랬어요.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필체가 가늘고 둥글었어요. 회장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봄마다 그 꽃집에 가요. 작약이 피면 꼭 가야 할 것 같아서요. 꽃집 주인 아저씨가 항상 제일 탐스러운 걸로 골라줘요. 그 손이 참 정성스러워요. 언젠가 그이한테 이 꽃집 얘기를 해줬어요.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그이가 웃으면서 그러자고 했는데 같이 못 갔어요. 항상 바빠서요. 항상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는 영영 못 가게 됐네요. 저는 읽다가 멈췄어요. 꽃집 주인 아저씨, 남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글씨였어요. 처음엔 아내 생각에 이 골목을 찾았어요. 아내가 사랑하던 꽃집이 아직 있다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꽃을 다듬고 있는 당신을 봤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꽃을 손질하는 모습을 한참 서서 봤어요. 그 손이 오래 생각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매일 온 건 처음엔 아내 때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말을 못했어요. 표현이 없는 사람이라서요. 작약을 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꽃집 계약은 제가 했습니다. 오래 피어 있어요. 저는 그 줄을 한참 봤어요. 보름 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고 하셨던 말이 그제야 이해됐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치마를 고쳐 맸어요.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에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어제 골목에서 있었던 일 보시고 나서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꽃집 문을 잠그고 박 씨를 따라갔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박 씨가 운전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30년을 모셨는데 회장님이 저렇게 마음 쓰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창가 쪽 침대였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링거를 맡고 계셨는데 등은 여전히 꼿꼿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셨어요. 3개월 전 꽃집에 처음 들어오시던 날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정중하고 조용한 눈빛이요.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왔어요. 2글자였어요. 저는 그 2글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그렇게만 말했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천천히요. 창밖을 보셨어요. 잠시 조용했어요.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꽃집에 처음 간 날 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정성스럽게 꽃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오래 생각났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처음 꽃집에 오셨던 날 하셨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달리 들렸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을 다 알고 있다는 말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분이 링거줄이 달린 손을 천천히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마디가 굵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손을 그 위에 얹었어요. 그분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둘 다요. 창밖에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어요. 그분이 작게 말씀하셨어요. 꽃집 계약 2년 했어요. 그 다음은 같이 생각해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옆모습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 주름 안에 오래된 그리움이랑 조심스러운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 손을 꼭 쥐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나오신 건 일주일 뒤였어요. 박 씨가 모시고 오셨습니다. 저는 꽃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꽃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약을 많이 사왔어요. 봄이 한창이었거든요. 골목 입구에 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작업대에서 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하고 천천한 발소리였습니다. 꽃집 문이 열렸어요. 그분이셨습니다.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등이 꼿꼿하셨습니다. 그분이 작약 쪽으로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요. 봉오리를 하나하나 살피시더니 가장 탐스러운 걸로 한 송이 고르셨어요. 그러고는 계산대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작약을 들고 작업대로 오셨어요. 저 앞에 서셨습니다. 그분이 작약을 내미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탐스럽게 부푼 봉오리였어요. 향이 은은했습니다. 그분이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피어 있어요. 저는 작약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을 봤어요. 편지 마지막 줄에 적혀 있던 말이었습니다. 꽃집 얘기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분도 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온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봄이 깊어졌습니다. 꽃집 안에 작약이 가득했어요. 탐스럽게 부푼 봉우리들이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꽃집이 환해 보였어요. 겨울 내내 꽃집 유리창에 붙어 있던 임대문의 전화번호는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오셨어요. 작약을 고르시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꽃을 다듬었어요. 꽃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봄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그분이 가끔 코트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저는 슬쩍 봤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언젠가 보여주실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분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봄 햇살이 그분 흰머리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3개월 넘게 매일 오셨는데 웃으시는 걸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었어요. 그분이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도 꽃을 다듬었어요. 꽃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봄 햇살이 작업대 위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작약 봉오리들이 따뜻한 공기를 받으면서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이 꽃집이 드디어 봄이 됐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남긴 자리를 지키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싶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임대료 독촉장을 서랍에 넣어두고 모른 척하던 날도 있었어요. 꽃집 유리창에 붙은 전화번호를 떼어낼까 말까 손이 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래 피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죽은 사모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직원 식당에서 밥을 하던 참모였어요. 병원장님은 늘 비어있던 맞은편 의자를 빼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오늘은 제 앞에 앉아주시면 안 됩니까? 잠깐만 앉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어요. 새 이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 앞치마에서 그 의자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멈췄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지막 식판 하나를 전처럼 볼 수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한정숙, 올해 60이에요.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몸에 뱀버릇이었죠. 세면대 찬물로 세수하고 앞치마 끈을 묶어요. 앞치마가 낡았습니다. 끈이 2번 끊어졌는데 그때마다 바느질로 이었죠. 새 걸 사면 될 일인데 손에 익어서 버리질 못했어요. 월세방은 작습니다.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냉장고 하나. 남편 사진이 냉장고 위에 있어요. 8회 전에 갑자기 떠났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가끔 옆을 봐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집에 있으면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버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면 5시가 조금 넘습니다. 주방 불을 켜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육수 올리고 쌀 씻고 반찬 손질하고 손이 바빠지면 생각이 멈춥니다. 그게 좋았어요. 같이 일하는 미자 씨가 6시쯤 와요. 또 일찍 왔네. 매일 하는 말인데 저는 매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잠이 없어서. 주방 한쪽에 작은 수첩이 있어요. 처음엔 식자재 메모용으로 꺼낸 거였죠. 두부 2모, 미역 1봉지, 멸치 보충, 그런 것들을 적어두는 수첩이었는데 식권함 뒤에 끼워두고 쓰는 거라 남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이 꽉 차요. 간호사들, 행정직원들, 미화여사님들. 저는 국자 들고 서서 식판마다 국을 떠줍니다. 밥은 꼭 수북하게 담아요. 밥 먹는 사람이 부족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요. 점심이 끝나고 설거지가 끝나면 저는 밥 한 공기를 먹어요. 늘 식은 밥이었습니다. 데울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밥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미자 씨가 그걸 보더니 말했어요. 너는 남 밥상은 그렇게 챙기면서 내 밥은 왜 맨날 식은 거 먹냐?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비면 마지막 설거지를 합니다. 식판 닦고 주방 닦고 바닥 닦고 불 끄기 전에 한번 둘러봐요. 빈 식탁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낮에 그렇게 시끄럽던 자리들인데 저녁이 되면 다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조용함이 좋으면서도 싫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월세방에 불을 켭니다. 냉장고 위 남편 사진, 식은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은 늘 빨리 끝나요. 천천히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병원장님이 식당에 처음 내려오신 건 가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저녁 마감 시간이 다 된 때였습니다. 불을 반쯤 끄고 마지막 설거지를 막 시작하려는데 문이 열렸어요. 윤태호 병원장님이었습니다. 중형 종합병원 병원장이면 저 같은 참모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는 분이죠. 이런 시간에 이곳에 내려오실 분이 아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고쳐잡고 여쭤봤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병원장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씀하셨어요. 밥을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식판을 하나 꺼냈습니다. 남은 밥이 있었고 된장국도 있었어요. 식은 상태였지만 그대로 담아드렸죠. 병원장님은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그쪽을 봤습니다. 숟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밥을 반쯤 먹고 멈췄습니다. 국도 거의 그대로였어요. 식판을 거들어 갔더니 반찬도 별로 줄지 않았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만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 뒤로 매일 오셨습니다. 딱 마감 직전에, 불이 반쯤 꺼진 시간에, 사람들이 다 빠진 뒤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장 정도 되시면 집도 크실 텐데, 드실 곳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그런데 식판은 매번 그랬습니다. 밥은 반쯤, 국은 식은 채로 거의 그대로, 반찬은 젓가락 2번 간 것이 전부였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밥상 앞에 그 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식자재 메모 아래에 작게 적었습니다. 원장님 밥 반 공기 남김.
국 차가우면 안 드심. 이유를 붙이긴 어려웠어요. 그분 식판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며칠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큰 손 옆에서 국을 저으다가 손등을 대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얼른 행주로 덮었죠. 그걸 병원장님이 보셨습니다. 식판을 받고 자리로 가시다가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주방 쪽 개수대 옆 찬 수건을 들어서 조용히 건네셨어요. 쓰시죠. 그리고 자리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 수건을 들고 한 박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수건 하나를 건네신 것뿐인데,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밥을 먹다가 문득 그 수건이 생각났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등을 봤습니다. 붉은 자국이 아직 있었어요. 왜 생각이 나는지 밥을 먹어야 하는데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식판을 치우다가 된장국이 거의 그대로 식어 있는 걸 보고 지나치질 못했습니다. 다시 냄비에 옮겨 불을 켰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올라올 때쯤 밥도 데웠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된장국, 김치, 멸치볶음, 따뜻한 밥. 식판에 담아 조용히 가져갔습니다. 병원장님이 잠깐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날은 끝까지 드셨어요. 식판이 거의 비었더라고요. 거들어갔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밥맛이 났습니다. 저는 괜히 민망해서 빨리 식판을 치웠어요. 데운 것뿐인데 돌아오는 길에 수첩을 꺼냈습니다. 국 따뜻하게 드리니 다 드심. 그날부터 저는 병원장님이 내려오실 시간에 맞춰 국을 너무 식지 않게 남겨뒀어요. 딱히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었죠. 국을 저으면서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이분 국 온도까지 신경 쓰고 있지? 그 생각이 들자 국자를 잡은 손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미자 씨가 옆에서 국 냄새를 맡더니 말했어요. 오늘 된장국 잘 됐다. 그래요? 저는 대답하고 다시 저었습니다. 국자만 들여다봤어요. 병원장님은 늘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구석자리, 맞은편 의자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빈 의자가 이상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설거지하다가도 자꾸 그쪽을 봤어요. 어느 날 병원장님이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집 식탁에는 못 앉겠더라고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들었어요. 아내가 거기 앉던 사람이라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어 있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남편이 떠난 뒤 한동안 저는 저녁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밥상 차리면 마주보던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 빈 자리를 보면서 혼자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싱크대 앞에 서서 먹었어요. 식탁은 두고 서서 병원장님도 그런 분인 것 같았습니다. 밥을 못 드시는 게 아니라 밥상 앞에 혼자 앉질 못하시는 거였던 거죠. 그날 수첩에 적었어요. 사모님 얘기 처음 하심. 적고 나서 잠깐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식자재 메모 사이에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병원장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식판을 받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리 쪽에서 눈이 갔습니다. 맞은편 의자에 숟가락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 것이 아니었죠. 제가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장님이 조용히 놓아두신 것이었죠. 병원장님은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국만 드시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치워야 하나, 그냥 있어야 하나.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그 숟가락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퇴근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그 숟가락이 자꾸 생각나는지. 짠 반찬을 드신 날은 다음 날 얼굴이 부어 계셨어요. 그것도 수첩에 적었어요. 짠 반찬 드신 다음 날 얼굴 부으심. 간 약하게. 커피를 드신 날은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어요. 커피 드신 날 저녁에 기운 없어 보이심. 사모님 기일이 언제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가끔 며칠씩 식판을 거의 안 드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며칠째 거의 못 드심. 이유는 모르겠음. 수첩에는 그렇게 적었어요. 흰죽은 잘 드심. 어느 날 된장죽을 끓여서 드렸더니 그날은 식판을 깨끗이 비우셨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쓴 게 아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 내용이었습니다. 잘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어디가 편하신지, 뭘 드시면 드시는지, 그걸 알아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수첩이 반쯤 찼을 무렵 이게 이미 식자재 메모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적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불이 거의 다 꺼진 식당이었어요. 병원장님이 자리에 계셨고 저는 마지막 행주를 헹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님이 맞은편 의자를 살짝 빼더니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 오늘은 제 앞에 앉아주시면 안 됩니까?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의자를 봤어요. 늘 비어있던 의자. 그 자리가 사모님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뜻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병원장님이 억지로 붙잡지는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제 밥 좀 먹고 싶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어요. 잠깐만 앉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세희 이사님이었어요. 세희 이사님의 시선이 제 앞치마에서 그 의자로 옮겨가더니 그 자리에서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세희 이사님이 복도 끝에서 저를 불렀어요. 말싸움을 하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조용한 얼굴이었어요. 한참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쉽게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세희 이사님이 가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내가 남의 자리를 빼앗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식당 직원 한 명이 주방으로 쪽지를 들고 왔습니다. 세희 이사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앞으로 원장님 식사는 원장실로 올려주세요. 마감 후 직원 식당 개인 식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한번 읽고 카운터 위에 내려놨습니다. 미자 씨가 옆에서 봤어요. 미자 씨는 육수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날부터 마감 시간이 되어도 병원장님이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국을 남겨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식판도 하나만 남으면 됐어요. 주방이 평소보다 더 빨리 정리됐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서 씻고 남 뒤에 놓았어요.
적을 것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냥 뒀습니다. 버리지는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 원장님은 원장실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점심이면 깔끔하게 포장된 도시락이 올라갔죠. 저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시락을 올리는 직원이 주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또 거의 안 드셨어.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저는 국을 젓다가 국자를 내려놨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들었어요. 오늘도 반 이상 남기셨대. 입맛이 없으신가 봐. 저는 들을 때마다 수첩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씻고 남 뒤에 그대로 있었어요.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그 즈음 아들 민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주말에 보자고 했죠? 서울에 있는 민재를 만나러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민재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어때? 괜찮다고 하려다가 멈췄어요. 요즘 일이 좀 복잡해. 민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봤습니다. 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얼버무렸죠. 민재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엄마가 뭘 원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야. 민재는 기다렸어요. 엄마도 누가 내 밥 먹었냐고 물어봐 주면 좋겠어. 목이 이상하게 막혔습니다. 민재와 나란히 밥을 먹었어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누가 내 밥을 물어봐 준 게 언제였는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퇴근하면 꼭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 그 말 한마디가 그땐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게 얼마나 큰 말인지. 병원 개원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로비에서 행사가 있었고 병원장님이 내내 서 계셨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복도에서 병원장님이 벽에 기대셨어요.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어지러워 하신다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렸어요.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흰 죽을 꺼냈어요. 소금 조금, 참기름 조금, 따뜻한 물도 한 컵 떴습니다. 직원들이 병원장님을 의자에 앉히고 있었어요. 제가 죽을 가져갔더니 세희 이사님이 그걸 봤습니다. 세희 이사님은 죽그릇과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저는 죽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자 씨가 씻고 남 뒤에서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자 씨가 수첩을 들고 식당 쪽으로 나갔어요. 세희 이사님 손에 그게 건네지는 걸 주방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저는 개수대로 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세희 이사님이 수첩을 받아들었어요. 미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원장님 돈 본 게 아니에요. 밥숟갈 몇 번 뜨는지만 보고 산 사람이에요. 세희 이사님은 수첩을 펼쳤어요. 한 장, 두 장. 원장님 밥 반 공기 남김. 국 따뜻하게 드리니 다 드심. 짠 반찬 드신 다음 날 얼굴 부으심. 며칠째 거의 못 드심. 이유는 모르겠음. 흰죽은 잘 드심. 세희 이사님은 한동안 수첩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실에 도시락이 올라갔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의 그대로였어요. 세희 이사님이 그걸 보고 수첩을 다시 펼쳤다고 나중에 미자 씨한테 들었습니다. 국은 따뜻하면 다 드심. 그 메모 앞에서
한참 있었다고 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식당이 한산해질 때 소문이 들렸어요. 참모가 사모님 자리에 앉았다더라. 원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식판 끝이 덜그럭거렸습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어요. 식당 참모가 원장님 식탁까지 차지했다고. 세희 이사님이 원장실 식사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참모가 선 넘어서 쫓겨난 거 아니냐는 말도 들렸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병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점심시간도 아닌데 직원들이 봤습니다. 병 원장님이 저 옆에 서셨어요. 직원들 앞에서 잠시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밥을 못 넘겼을 겁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병 원장님이 옆 의자를 빼더니 저를 보셨어요. 오늘도 제 앞에 앉아주시겠습니까? 저는 병 원장님을 봤습니다. 문 앞에 세희 이사님이 서 있었어요. 수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세희 이사님의 눈이 저한테 왔다가 수첩으로 갔다가 다시 저한테 왔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저는 식판을 카운터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날 식당을 나와서도 저는 한동안 앞치마를 풀지 못했어요. 사람들 앞에 앉았던 그 의자가 아직 제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운 건지 고마운 건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날 밤 식당 불을 끄고 나오는데 병 원장님이 복도에 서 계셨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 끝 창문에 식당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병 원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분 손에는 아직 다 비운 식판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병 원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숙 씨, 저녁마다 제 밥상에 앉아주면 안 됩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같이 살자는 말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큰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저 저녁 밥상 앞에 마주 앉아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앞치마 끝을 쥐었습니다. 손끝에 된장국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가 이상하게 눈물처럼 올라왔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게 말했어요. 저도 이제 혼자 먹는 밥이 지쳤습니다. 그 말 뒤로 복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세희 이사님이 주방에 찾아왔어요. 점심도 저녁도 아닌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내일 된장국에 넣을 다시마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세희 이사님은 카운터 앞에 서서 한참 수첩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면 됐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세희 이사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마를 마저 손질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옆에서 미자 씨가 국자만 천천히 저었어요. 그날 주방에는 누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았어요. 갑자기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근무를 조금 줄였고 저녁 마감은 미자 씨에게 넘겼죠. 윤 원장님과는 가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특별한 식당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동네 국밥집이어도 좋았고 작은 분식집이어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주 앉아 천천히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 밥을 다 먹고 나서 누군가 빈 그릇을 보며 잘 먹었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그렇게 큰 위로인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무렵부터 윤 원장님이라는 말이 조금 덜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분을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마음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요. 민재는 주말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밥 잘 먹어? 저는 창가에 놓인 작은 밥상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응, 요즘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됐다고 했어요. 그 두 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 불을 끄면서 한번 뒤돌아봤어요. 예전엔 마지막 식판이 하나였습니다. 병 원장님 것 하나, 늘 반쯤 남아있던 식판 하나, 이제는 두 식판이 마주 놓여 있었어요. 둘 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식고 남 뒤 수첩은 아직 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엇을 적지는 않습니다. 밥 반 공기 남김, 국 따뜻하면 다 드심. 그런 문장을 적지 않아도 이제는 알아요. 밥은 혼자 먹을 때보다 마주 앉아 먹을 때 훨씬 잘 넘어간다는 걸요. 저는 식당 불을 껐습니다.